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라고 해요. 자, 이번에도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3권 선정해서 소개를 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3권입니다. 그러면은 한 권 한 권씩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아니 에르노의 세월이라는 책입니다. 네. 아니 에르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출판계에도 이미 많은 작품이 이미 번역돼서 출간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은 이제 출판계 종사자들하고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겨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출판계와 독자들에게도 좀 낯선 그런 작가들이 당선이 돼서 번역되어 있는 책도 별로 없고 이래서 누가 수상됐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인데요. 2년 연속 그러니까 조금 국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국내에서 출판도 많이 된 작가분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돼서 다들 반겨하는 분위기죠. 작년 올해 번역 출간이 많이 됐어요. 특히 1984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또 아니 에르노의 시리즈를 많이 내기도 했었고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아니 에르노의 첫 작품으로 제가 선택해서 읽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이 돼서 저로서는 잘됐다 싶은 마음에 이제 읽기 시작했죠, 이 책을.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아니 에르노가 이번에 선정이 되니까 노벨문학상으로 어떤 작품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출판되어 있는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책을 먼저 좀 읽어봤어요.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적인 어떤 그런 글쓰기를 갖춘 그런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대표작으로 많이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첫 작품으로 읽어봤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인지 살펴볼까요? 아니 에르노는 1940년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1974년에 빈 옷장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고요. 남자의 자리로 르노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전적인 글쓰기와 역사, 사회를 향한 작가만의 시선을 가공이나 은유 없이 정확하게 담아내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다. 이 아니 에르노가 이제 자기가 겪은 일만 글로 쓴다는 어떤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이제 자전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작으로는 단순한 열정, 사진의 용도, 한 여자, 부끄러움, 다른 딸 등이 있으며 2008년 세월로 이 책으로 이제 마르그레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람 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미발표된 일기 등을 수록한 삶을 쓰다로 갈리마르 총서에 편입된 최초의 생존 작가가 되었다. 이 갈리마르 총서가 그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모아서 총서를 내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이 총서에 이제 편입되는 게 굉장히 큰 명예인데 이 아니 에르노가 최초로 이제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 갈리마르 총서에 편입이 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 측면만 봐도 아니 에르노는 이미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대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작가인데요. 읽고 나서의 느낌은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작품,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작가의 작품은 남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남다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이제 성장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제 그 시기마다 모티브로 해서 그 사진을 주변으로 한 게 환경을 묘사하다가 그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 그다음에 어떤 그 당시 세대, 자기 또래 세대의 어떤
그 생활 감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내면 심리부터 어떤 전체 사회 상황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통찰력이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디선가 누군가 표현했었는데 시대와 세대를 통과해서 개인의 어떤 내면에까지 이르르는 작가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이 책을 표현하는 말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회의 어떤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막 아우르면서도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또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는 어떤 그런 통찰력과 표현력이 엄청난 책이고요. 기존의 어떤 이 줄거리 위주의 소설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사건 위주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자전적인 회고록적인 소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그 부분들 몇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작가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를 소설의 한 구절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문장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보면서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광기라는 것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 광기를 순간적으로나마 보존하기 위해 글쓰기만을 생각한다. 그녀는 과거, 현재의 장면들과 밤에 꾼 꿈들 그리고 미래의 상상이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나 안에서 교차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떤 과거, 현재 그리고 그 상상 그리고 그녀가 처한 환경,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자아, 나 안에 교차되는 소설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뭐랄까 그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프랑스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오고 변화해 오고 진통을 겪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띌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그 전 사회적인 변화나 그 진통들이 개인의 내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럴까요? 또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사회를 경험한 것 같은 이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이 되는 문구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장면들은 사라질 것이다. 강렬한 문구로 시작이 되는데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장면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라지게 두지 않고 다 이렇게 기억 속에서 끄집어 와서 글쓰기로 남겨둠으로써 그것이 내가 겪은 경험과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흘러가 버린 시간들, 살아가져 버린 시간들을 내가 구해내겠다. 그런 일념으로 쓴 소설이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를 엿보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재밌게도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프랑스 사회는 굉장히 선진사회고 뭐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 나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되게 다 비슷하구나. 사는데 어디나 사는 것이 다 비슷하구나. 어디나 겪는 일들이 경험이 비슷하고 똑같은 어떤 그 분노와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똑같은 점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어느 사회나 비슷하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대 그 한국 사회 한 70년, 80년대부터 지금의 한국 사회의 어떤 격변기를 보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도 가질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으니까 한 책 골라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제주살롱에서는 이 세월이란 책 입문으로 읽어보기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작품은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비비언 고닉은 또 책 많이 읽으시는 분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특히 그 사나운 애착이라고 해서 모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회고록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다른 에세이인데 이 작품도 벌써 지금 출판계하고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에세이스트이자 저널리스트 비평가 이고요. 예민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고 솔직하고 냉정하게 의미를 발견해내는 작가다. 특히 내면 깊숙이까지 들여다보는 솔직하고 생생한 글로 회고록의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솔직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면 깊숙한 곳까지 어떤 거를 이렇게 다 꺼내서 보여주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그게 에세이나 회고록이라고 해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나 뭐 또 속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의 책은 글이 엄청 좋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 그리고 아주 내면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그 집요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저는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 제목만 보고 왠지 이 책은 읽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표지도 뭔가 되게 심플한데 과하지 않고 막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심플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럴까요? 이 책의 제목이 사실 원제는 이제 Approaching Eye Level이라고, Approaching Eye Level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안에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챕터가 쭉 있는데, 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가 이 첫 챕터의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을 책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한 국내 이 바다출판사의 그 책 제목 선정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왠지 이 책이 괜찮을 것 같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러 편집자들이나 작가분들이나 서점에서 엄청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은 역시나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인생 도서, 인생책, 인생 영화, 이런 어떤 인생자를 앞에 부르는 거를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런 표현을, 뭐랄까, 이 책은 인생 에세이? 이렇게 부를만도 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엄청 그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었어요. 이 에세이를 이렇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반갑고 놀라운 경험이었고, 너무나 그 내면을 탐구하는 그 집요함이 정말 엄청난 책이고, 솔직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이 엄청난 책이고요. 이 책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목차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챕터는 힘겨운 진실을 꾸준히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진다, 이런 제목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 책의 전체를 정말 잘 드러내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인생이나 내면을 꾸준히 아주 집요하게 바라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진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나의 모습, 기억하고 싶었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되게 아프고 싫지만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이렇게 내가 되돌아볼 때 내가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극복하기도 하고 진정한 나 자신에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정말 잘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저는 용기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기와 꾸준함을 잘 표현해주는 또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책 전체가 그런 힘겨운 진실을 꾸준히 바라보려는 아주 그 집요한 노력이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성취를 담아낸 소설을
산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똑바로 앞을 보고 입을 다물고 온전하게 균형을 잡는 것. 이 제목도 너무 좋은 제목이죠. 균형을 잡는 게 저는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을 이루는 것, 어느 한 곳에 하나의 무언가의 가치에 심리에 치우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게 저는 외줄타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똑바로 앞을 보고 입을 다물고 온전하게 균형을 잡는 일, 이 외줄타기 같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어떤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경험이 너무도 부족한 수영선수였다, 이런 것도 제가 또 수영을 오래 했었어 갖고 가끔 이제 수영을 배워나가는 걸 인생을 사는 것에 저도 이제 비유하곤 하는데, 그런 표현을 마주해서 저도 되게 기분이 반가웠던 기억이고요. 영혼을 죽이는 사소한 일들, 이런 정말 이 챕터도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영혼을 죽이는 사소한 일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소한 어떤 대화나 만남이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비껴가거나 혹은 비껴갈 수 없으면 부딪혀 가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 잘 소화하고 체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장은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일이다. 책의 이 챕터만 읽어도 벌써 뭔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이 두 번째 챕터인 힘겨운 진실을 꾸준히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진다. 이 챕터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꼭 읽어보시기를, 이 책 전체를 읽진 않아도 이 챕터만은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챕터에서 너무 괜찮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이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해내려면 평생이 걸리는 일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생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생각을 통제하고 확장하고 내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법을. 그러나 실패했다. 다음날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또 실패했다. 사흘 뒤 나는 다시 책상으로 기어왔고 패배한 채 책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자 내 머릿속에 안개가 걷혔다. 다루기 힘들게 느껴졌으나 실은 간단했던 글쓰기에 대한 문제 하나를 풀자 가슴에 얹혀있던 돌 하나가 치워지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수월해졌다. 공기에서는 달콤한, 커피에서는 강렬한, 하루에서는 설레는 향기가 났다. 이게 뭔가 요즘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래요. 처세나 아니면은 잘 사는 법,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문장들이나 그런 얘기들, 명언들도 많이 떠돌곤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한 문장을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걸 실천하려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가도 다시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왠지 인생이 막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도전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계속 도전해 나갔을 때 언뜻 순간순간 문득 굉장히 그것이 성취해냈을 때 희열한 순간순간이 있음을, 그런 순간순간의 희열 때문에 내가 인생을 또 사는 맛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동감을 하고요. 우리는 너무 어떤 그 결과치 에서 오는 어떤 그 감각적인 만족 이런데 요즘 많이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바라는데, 인생이란 것이, 인생 기쁨이나 행복이란 것이 그런 어떤 그 결과치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결과의 만족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서글프죠. 그것을 해나가는 전체의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솔직하게 표현해 주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되게 드높이는 문장인 것 같아요. 한 문장을 더 읽어볼게요.
날마다 노력하는 일은 내게 일종의 연결이 되었다. 연결되는 감각이란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강해진 나는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자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할 때 나는 덜 외로워졌다. 내게는 나 자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 자신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산문집이 어떤 챕터는 이렇게 성찰하고 통찰하는 인생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조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챕터들은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나 경험들을 이렇게 쭉 소설처럼 엮어가요. 그래서 이게 산문 읽었다가 소설 읽었다가 산문 읽었다가 소설 읽었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또 더더군다나 읽어보면 좋은 자신의 어떤 그 내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요즘 같은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깊이 있는 관계가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읽어보면 좋은 에세이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책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책은 박동수 작가의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책이 되게 조그맣죠? 네, 이렇게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책이고 이렇게 디자인도 되게 간결하고 색깔도 강렬하게 이뻐요. 이 책은 이제 민음사에서 그 탐구라는 어떤 시리즈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책 말고도 뒤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1이라고 써 있네요. 첫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제목 때문에 역시나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고 하길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 독서 모임이나 뭐 그런 고전 독서 모임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어떤 책이지 하고 이제 철학책 독서 모임이길래 제목이 어떤 책이지 하고 읽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요. 읽고 나서의 느낌은 이게 제목만 보고 가볍게 읽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구나. 이 책이 그래서 뭐 되게 너무 무겁고 어려운 책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읽히는 책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목말라 하던 어떤 그 갈증 같은 게 제가 있는데 사상적인 갈증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갈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갈증을 되게 많이 풀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 책이 이제 이 출판 편집자거든요. 이 박동수 작가라는 분이 인문학 분야의 출판 편집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 다른 그 인문 출판 쪽에 종사하시는 편집자들과 같이 이렇게 철학책 독서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정말 이 책에서 다뤘던 그 책들이 정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다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어떤 그 조금 사상을 다룬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막 그런 책들도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 책에서 추천한 책만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책들을 다루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여기서 이제 몇 권 정도는 빨리 읽어봐야겠다. 당장 읽어봐야겠다 해서 몇 권을 실제로 주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다루는 책을.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철학책 편집자인데요. 사월의 책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학기술학과, 현대사상의 새로운 조류에 관심이 많고 동네 편집자들과 함께 편집자를 위한 철학 독서회를 수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자를 위한 철학 독서회를 진행하면서 다뤘던 책들과 그 나눴던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독서 모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매끄러운 결론이 나지도 않는다.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끄덕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색한 정막만 감돈다. 그래도 계속 만난다. 그것에서 뭔가 새로운 사이가 꿈틀대기 시작한다.
이때 철학책 독서 모임은 우리가 과거 경험을 넘어서 다른 경험들과 접속하는 일종의 만남 구역이자 지적인 교차로가 된다. 다른 경험들과 만나는 만남 구역이자 지적인 교차로. 되게 이 책을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사회인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치관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삐걱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도 그렇고 항상 인간관계는 그런 거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럴 때 뭔가 이게 교감이 잘 안 된다든가 공감이 잘 안 된다든가 삐걱거린다든가 아니면 말을 했는데 대화를 한 것 같지 않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지를 굉장히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이런 어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어딘가 가려운지 모르지만 뭔가 가려운데 그걸 정확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통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이렇게 그 태도와 가치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책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 다 이제 철학책들이고 막 인류학 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전문서적으로니까 어려울 텐데 그걸 잘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 또 이 책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부 타자들과 함께하는 삶, 2부 느긋하게 이어가는 대화, 3부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자들과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요즘 시대에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고 연결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세계관의 확장,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책입니다. 총 9권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읽어보고 싶다. 이 책은 빨리 읽어보고 싶다. 이런 책이 몇 권 있었는데요. 이 책의 첫 챕터인데요. 정체성과 편집자들이라는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졸데 카림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챕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관은 없다. 이 한마디의 문장이 되게 울림이 컸어요. 저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이 책을 문구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그 흔히들 이제 거대 서사라고 하는데요. 뭐 이데올로기란 말도 하고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 사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뭐 70년대는 뭐 60년대는 뭐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뭐 70년대는 막 새마을운동 그래갖고 막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80년대 막 올림픽을 치러낸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목표나 전 사회가 하나의 목표나 하나의 뭐 그런 가치관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내달리던 시기였어요. 아니면 또 7, 80년대 뭐 그때는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향해서 막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문화적으로 풍족한 시대고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너무 풍족해서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는 하나야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죠.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달라진 시대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달라진 시대가 왜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딱 꼬집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내가 타자하고 공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다. 왜 그러냐면 다 개인들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옛날 시대는 뭐 세대의 문화가 있으면 세대 간에는 공통되는 문화가 있고 뭐
아니면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뭐 여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남자라 그래도 같은 여자라 해도 같은 세대라 그래도 뭐 같은 지역에 산다 그래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 그래도 같은 취미가 있다 그래도 뭐 너무 다 다른 거죠, 사람들마다. 그게 한편으로는 각기 개성이 다르니까 다른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내가 타자들과 공감하고 교류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사회다. 그래서 이 다원화 시대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정체성이 분화되는, 세분화되는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과의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소수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소속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본다든가, 뭐 배척한다든가, 혐오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원화 시대에 이 책은 이런 다원화 시대에서 다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시각도 굉장히 신선하면서 되게 통찰력 있는 시선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이제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화두를 던지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가 쓴 모든 것은 빛난다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그 저자, 박동수 저자가 소개하는 말로 허무와 무기력의 시대 건너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챕터가 시작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뭔가 이상한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제 휴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난 정말 아무런 의무감도 아무런 어떤 강요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 이렇게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심심하고 무료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또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좋다는 건 너무 많은데 선택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래서 또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떤 컨텐츠 홍수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쉬다 보면 또 뭔가 또 하고 싶어지고 이게 어떤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환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느낌만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고 나는데 그게 현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비슷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누구나 소셜 네트워크나 유튜브에서 그리 원치도 않는 링크와 영상을 끝도 없이 클릭하는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순환의 고리에 갇히다 보면은 뭔가 하지 않았는데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상태만 유지되다 보면 그런 무기력하고 공허한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기력과 공허의 어떤 그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이유를 어떤 자아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경험이나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내 외부에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타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외부의 세계들을 이렇게 여행하듯 경험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그 내 안에 어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쌓여가면서 내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건데 계속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내 세계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내가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것을 나 혼자 즐기길 바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내 세계에만 머무르게 되다 보면 내 안에는 사실은 내 외부와 교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쌓여가는 건 없는데 계속 내 안의 세계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외부의 세계하고 타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교류하고 공감하고 같이 하는 무언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내 안에 몰입하지 말고 내 밖에 모든 것은 빛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찾아서 경험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열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이 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알려주고 잘 진단해주고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또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책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책 높이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키 높이대로. 그래서 이번 달 책 소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그 한 책 한 책 다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아주 인상 깊게 읽어서 좀 흥분해서 책 소개를 길게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제 영상을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하는데요. 편집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고 이래서 편집하는데 애를 먹곤 하는데, 다음엔 조금 더 짧게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제주살롱이었고요.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